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이더리움 미더에서 진행을 맡게 된 강하민입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미더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코인 트레이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가려진 세상 이더리움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아톰릭스 랩에서 일을 시작해서 여러 NF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해왔던 일과 다르기도 하고 사회가 처음이니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미더은 다오입니다. 크게는 국보 다오와 리도 프로젝트의 소개 및 과정, 그리고 로드맵, 작게는 다오 NFT와 탈중앙성,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등을 다룰 예정이고요. 자세하게는 아톰릭스의 정우현님이 다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님이 국보 다오에 대한 소개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보 다오 AMA가 진행되어 있는데 사전에 디스코드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답변이 나와서 이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어떤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워싱턴대 성소라님께서 NFT와 탈중앙성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아톰릭스 랩의 배경일님과 김상진님께서 리도 프로젝트의 리브랜딩과 로드맵, 그리고 독자 NFT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개발 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도 프로젝트 AMA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이 없어서 이것은 모두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톰릭스 랩의 정우현님께서 다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톰 닉스랩의 정우현입니다. 네, 바쁜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탈중앙화 조직을 뭔가 이게 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가 이 화두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탈중앙화 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어떤 중앙화된 관리기관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서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 형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여가는 어떤 정관, 규칙, 프로토콜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정의가 되고 실행이 되고 강제가 됩니다. 외부의 어떤 법적인 형식을 의존도를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다오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서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오픈 멤버십 기반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법적 보호나 어떤 장치나 참여자 각 개인에 대한 신뢰 의존성부터 탈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 회사도 사람들을 서로 잘 알아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뭔가 신뢰관계가 있어야 특히 금전적 계약을 보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뢰 비용이라는 게 드는데 이 다오에서는 그걸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고 하죠.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외부의 신뢰 필요 없이 또는 어떤 인적인 개인 간의 인적 관계에 의한 신뢰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조직의 공동의 조직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다오를 하느냐? 도대체 어떤 베네핏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글로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한 환경은 각각의 나라마다 규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굉장히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국제적 계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다오를 이용하면 그런 조건들을 모두 스마트 컨트랙에서 합의를 하고 그런 국가별 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조직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호 간의 어떤 특별한 개인 간 신뢰나 사전 정보의 확인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 프로토콜에 동의하면 참여를 하는 거고, 그 프로토콜이 자기가 참여한 거에 대한 어떤 권리나 기회들 또는 룰들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매우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목표가 생겨서 모금을 하자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어떤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활동을 결집하고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경제적 자산도 굉장히 작은 리소스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보통 같으면 뭐 은행에 어떤 보관을 맡긴다든가 제3자에 의해서 뭔가 검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법적 제도적인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되는데 다오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공유를 통한 콜렉티브 오너십,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그 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를 이루는 주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 이게 어떤 기술적인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데이터 레이어와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트랜잭션들이 수행되는 어떤 보안성 이런 기반을 제공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다오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과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탈중화되어 있지만 역시 가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체인 투표도 있고 오프체인에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투표 솔루션도 있고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어떤 1코인 1보팅 주식과 비슷하죠. 1주식 1보팅 투표권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가지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투표 방법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곱 투표라든가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투표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보완책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이 규칙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출금을 집합적으로 한다든가 뭐 어떤 규칙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결국 그걸 수행하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를 특정한 한두 명이 소유하게 되면 분실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 또 소위 러그풀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그 재산을 탈취해 가버리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위험도를 막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수의 그 참여자들이 키를 나눠 가지고 중요한 이런 결정을 실행하거나 이체를 실행하기 위한 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겠죠.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디스코드나 트윗, 레딧 뭐 여러 가지 소셜 채널들을 쓰게 되고 뭐 레딧 미국에는 레딧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적인 커뮤니티 이런 목적을 공동으로 어떤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누군가가 명령을 하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참여하는 자율적 커뮤니티가 다오의 핵심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기여도 하고 같이 인터랙션도 하면서
그게 네트워크 효과가 생깁니다.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네트워크에 의한 가치 증식이 생길 여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네트워크 경제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멤버들의 베니핏도 늘어나고 다른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점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증가된 가치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느냐 이런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가버넌스를 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도 됩니다. 그리고 다오가 가진 자산들을 모아놓는 이제 볼트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물론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두 장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오는 보통 이제 뎁을 쓰게 되는데, 이제 실제 유저들이 그 다오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과 인터랙션을 하는 뎁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오른쪽 그 녹색 바탕에 블록체인이 있고 그 위에 뎁 컨트랙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인터미디어리 서비스가 있고 맨 위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유저가 자기의 뎁 지갑을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노드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이런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오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비 가지는 장점은 다오가 가지는 장점과 상당히 유사한데 투명하다, 트랜스퍼런시하고 오픈돼 있고 컴포저빌리티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을 쉽게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있고요. 프롬프트니스 이게 실행되면 금방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뭐 유예 기간이 뭐 얼마가 필요하고 그럴 필요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인프라가 상당한 부분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뎁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피션시 효율성과도 연결이 되고 또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한계 그 틀을 넘는 인터내셔널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아까 그 레이어들 그 블록체인 쪽에 있는 레이어들도 탈중앙성이 레이어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탈중앙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확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스마트 컨트랙이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 어떤 어드민이 개인 키를 가지고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있다. 그럼 설사 이게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더라도 그걸 탈중앙화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레이어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탈중앙성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간혹 종종 중앙화된 요소들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원칙을 지키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코인 투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리도 프로젝트에서 코인 투표를 실제로 진행했던 최근에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절로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이제 주제들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한 토큰을 베이스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프체인에서 투표를 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가스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시그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국보다오가 사용하고 있는 멀티시그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 5개 지금 개인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멀티시그가 지금 국보다오의 스마트 컨트랙의 어드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기능을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드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 5명은 이제 한 사람은 저고요. 또 다른 분은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님이고 한 분은 메타콩즈의 이두희 대표님이 계시고 한 분은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준혁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재 변호사의 최 변호사님이 키를 하나를 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5명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 멀티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더 프로젝트의 다오 멀티시그입니다. 여기는 총 9명이 키를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오 프로젝트의 컨트랙에 그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 멀티시그 키가 합의에 의해서 키를 사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결정권이 있다기보다는 다오 보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스마트 컨트랙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프로젝트의 다오 멀티시그 사이너 구조인데 기본적인 이제 역할이 무엇이냐, 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컨트랙에다가 반영하고 프로토콜 자산 소유를 관리하고 그리고 개인 키를 보호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다오 커뮤니티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정족수가 9명이고 이 시그 리스트는 다오 투표에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와 멤버 교체에 대한 룰 등등을 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오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많은 수의 뎁들의 일종의 가버넌스를 맡기도 합니다. 유니스왑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디파이들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의 가버넌스로 다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된 다오들도 있습니다. 펀드레이징, 어떤 소셜 목적으로 펀드레이징도 하고 어떤 사회적 운동의 어떤 한 축으로 다오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NFT 관련된 다오들도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어떤 질서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누가 통제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만든 그 메타버스에는 페이스북이 모든 정부의 역할을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새로운 자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대단히 통제받는 하나의 집단적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어떤 가버넌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앞으로 다오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게 국보 다오와 좀 관련이 된 건데요.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해서 그 미국 헌법 초안을 경매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비딩을 아웃비드를 당해가지고 어떤 개인 거부한테. 근데 이제 리펀드를 하기로 했는데 리펀드를 할 거냐 아니면 코인을 받아갈 거냐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리펀드를 해갔는데 일부는 코인을 보관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밈 코인화로 이제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다 원래 추구했던 목적은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모인 커뮤니티의 파워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진화한 그런 이제 케이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제 리얼 월드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지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보 다오를 추진하면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어떤 외피를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서 유한 조합으로 그 구성을 하는데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공식적으로 다오를 LLC로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그 아메리칸 크립토 페드 다오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 그 국보 다오를 하면서 조합 형태를 이제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본 거고요. 또는 이제 재단을 구성해서 다오의 통제를 받는 구조. 그래서 다오의 법적 대표로서 조합이나 재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고, 또는 어떤 레지스터드 에이전트라는 대리인을 임명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다오 조직들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급여라든가 세금 관련된 부분만 따로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서비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법적 제도망과 호환성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다오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 포인트들을 같이 발표를 듣고 또 AML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의 국보다오에 대한 소개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재선님. 네, 안녕하세요. 안재선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라운드X의 한재선이라고요. 사실 뭐 그라운드X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지갑 서비스 클립이라든가 카이카스 그리고 클립 드롭스라는 NFT 그 아트 서비스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보다오라는 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따로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단시간 내에 추진해서 된 거라서 지금 뭐 예전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플로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지겨우시면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뒤에 저기가 클립 드롭스 작품을 디지털 캔버스에 넣어놓은 거라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국보다오는 지난주에 시작이 됐어요. 정말 급하게 급조가 된 건데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정우현 대표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국보가 옥션에 나왔는데 그걸 다오를 구성해서 한번 매입을 해보면 어떻겠냐. 다오가 말하자면 시민이 국보를 매입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궁금증이 국보가 옥션으로 경매가 되나요? 이거였어요. 사실 그냥 저도 뭐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국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보도 옥션에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좀 황당했었는데 그냥 국보가 옥션에 나오고 그걸 시민들이 가져온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진행됐던 컨스티튜션 다오하고 비슷한 그런 대의를 가진 어떤 다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사실 이제 정우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좀 상징적이신 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더리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왜 이걸 클레이튼에서? 라는 부분이 일단은 퀘스천이었는데 이유는 좀 명확하셨어요. 일단은 한국에 클레이 홀더들이 많고 그리고 국보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뭐 해외 이더리움 홀더들이 이쪽으로 올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국보를 시민들이 가져와서 이걸 다시 박물관으로 주는 그런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클레이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금한 자금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못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액 다 리펀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스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리펀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클레이튼은 워낙 그런 게 낮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클레이튼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그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은 크립토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선사고 후 수습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디 검토를 받고 뭐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해보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7일 날 경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딱 10일이 남아 있는 상태. 지금은 한 3일, 4일 남아 있죠. 그리고 입찰에 필요한 자금이 한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보가 2점이고 그 국보 2점 각각의 지금 대충 예상가가 그래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씩 나와요. 각각이. 그래서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100억에서 뭐 만약에 그 입찰이 더 많이 되면은 100억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는 모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00억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내 이런 다오라는 구조도 없는데 법적 지위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타당성을 검토하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데 정상인이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또 우리는 되게 크립토 정신도 있고 뭐 크립토가 언제 정상적인 일만 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고 하고 저희가 그냥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과정으로 일단 정 대표님께서 다오의 취지문을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커뮤니티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일을 같이 추진하실 실무분들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를 빠르게 구성을 했는데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중혁 소장님 그리고 NFT 레볼루션 책의 저자인 성소라 교수님 그리고 그라운드엑스 법무팀장님 정중기 팀장 그리고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대표 그리고 법무법인 이재 권국현 변호사님 최낙훈 변호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리더 셋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 프로젝트 이름을 국보 다오라고 짓자. 그리고 영어로는 내셔널 트레저 다오. 그래서 NT 다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구조로 할까 했을 때 정 대표님이 구상했던 구조가 대부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컨스티튜션 다오의 구조인데 모금부터 환불까지 전 과정은 다 클레이튼 기반의 컨트랙트로 처리한다. 그리고 클레이를 참여하는 개수만큼 KIP7 토큰, 이건 이더리움의 ERC20 같은 건데 NTD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만약에 10개를 참여했으면 10개 NTD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TD는 투표권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뭐 리더를 뽑는다라든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NTD로 투표권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찰될 경우에 환불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가진 만큼 클레이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모금된 자금을 통제하는 권한은 멀티식으로 해서 최소한 5명의 커뮤니티 리더로 구성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집행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클레이를 원화로 환전하는 게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옥션하우스에서는 클레이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전하는 게 필요하고 이 환전에서 참여를 하려면 또 법무법인이 대리로 해서 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낙찰받으면 이 국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간송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 위탁을 맡기자. 그 다음에 그 국보를 기저자산으로 해서 NFT를 발행해가지고 어떤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NFT 발행되는 것은 NTD라는 토큰의 보유 비율에 따라서 NFT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실 첫 번째 허들이 그러면 이 법무적인 리스크가 꽤 있을 건데 이걸 안고 해줄 법무법인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간송미술관을 그 법무대리하고 계시는 이재에서 다행스럽게도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맡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쪽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희 그라운드엑스의 법무팀장님하고 같이 법무적인 구조를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다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오로 해서 뭐 소유권을 가지겠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엔티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엔티티로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이 조합.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자. 그리고 이 국보 다오에다가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클레이를 보내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하는 구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구조로 법무적인 검토를 했고, 그래서 조합 형태가 일종의 다오를 대신하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엔티티로 우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허들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뚫어나왔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기획이 당연히 NTD 토큰 발행하는 구조로 했었는데 이게 클레이만큼 NTD 토큰을 지급하는 구조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ICO로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ICO가 그렇잖아요. 뭐 클레이나 이더리움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토큰이 발행이 되고 그 토큰이 상장이 되면 거래가 돼서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여차하면 국내 ICO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ICO로 판단되지 않고 투자로 보이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법무 쪽에서 주신 의견은 NTD의 전송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거버넌스 역할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거버넌스 역할만 제한을 시키면 이게 이제 지금 특검법 구조상 가산자산 정의에 발행인이 사용처를 제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을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전송이 불가능한 거버넌스 역할만 하는 NTD 토큰을 발행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고 컨트랙트 개발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제 개발을 하고 거의 이제 컨트랙트 개발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전송 불가한 토큰으로 발행할 거면 굳이 토큰을 발행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그거 자체가 전송이 되는 게 아닌데 뭐 나중에 우리가 국보를 취득한 다음에 또 NFT를 발행하고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NFT 민팅으로 가면 이게 뭐 ICO로 보이거나 토큰을 발행하는 거나 이런 이슈가 아예 없어지니까 NFT 민팅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런 논의가 나와서 결국 방향이 급선회가 된 겁니다. 원래 토큰으로 하려고 했다가 NFT 민팅으로 가게 되고 다오 참여자들은 클레이 가지고 NFT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찰 시에는 NFT가 일종의 환불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NFT 발행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걸로 다시 바뀐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국내 ICO라는 그 틀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첫 번째 허들을 뛰어넘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NFT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게 또 하나의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자, 일단 그냥 토큰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1클레이든 아니면 10클레이든 1000클레이든 아무나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의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근데 NFT로 하면 NFT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의 배리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과 그리고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 사항이었고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도 희소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목표 하에 대략 한 300클레이 정도로 한 2만 개 정도 발행하면 그때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한 2만 개 정도면은 희소성을 가지고 우리가 완판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쪽이 또 한쪽은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300클레이 한 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50만 원 정도면 배리어가 너무 높다 참여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발행 가격을 좀 낮춰보자 그런 쪽이 또 한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팽팽했고 저희가 이걸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커뮤니티 한번 물어보자
하고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좀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1위가 나온 게 100클레이 6만 개 해서 한 46.2% 정도 나왔고요. 그 2위가 300클레이에 2만 개 해서 35.4%. 사실 그래서 이 뭐 투표의 표차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하고 나서도 결론이 그렇게 딱 나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 결과 좀 더 완판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개수를 6만 개까지 너무 많이 발행하지 말고 2만 개 정도로 해서 300클레이로 가보자 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클레이 가격이 또 하락하면서 350클레이로 또 가격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런 걸 해보면서 저희도 이 민팅 가격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트레이드 오프를 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완판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가격으로 인해서 참여하기 어려워졌던 점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또 결정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이제 법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합을 결성했는데 이게 조합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거는 사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좀 더 정확한데, 제가 이해하는 정도 한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오의 가장 근접한 구조가 조합인데, 조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조합 규약을 좀 만들었어요. 조합 규약을 만들었고, 이 규약상에 결국은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조합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이 돈 관리를 하게 되고 클레이를 관리하게 되고, 뭐 나중에 저기 어디야 옥션이나 이런 데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조합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슈인데, 조합장을 하게 되면은 뭐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은 클레이에 대한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현금화도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튀거나 이래 버리면 굉장히 큰 이슈라 가지고 조합장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자회사의 대표라서 겸직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였고, 정 대표님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국보를 뭐 해외 반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장을 할 만한 분들이 딱히 되게 쉽게 나서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걸 되게 풀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클레이를 일단은 당장은 원화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옥션 하우스 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뭐 증거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지 않아도 나중에 낙찰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원화 환전을 해서 드리면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재무적 리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의 재무적 리스크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임시조합장을 선임을 하자. 그래서 임시조합장으로 다행스럽게 정 대표님께서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임시조합장을 맡기로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합원 투표 통해 가지고 정식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투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즉 NFT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뽑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산을 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복잡함인데, 조합이라는 구조가 이 문화재를 소유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다가 이 소유권에 대한 등록을 해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등록을 하는데, 법무법인이 매수인으로 일단은 조합에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옥션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가져온다라고 할 때, 이게 법무법인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즉 법무법인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게 100억짜리 국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났어? 100억을 조합해서 받았네? 그럼 100억 이익 본 거 아니야? 세금 내라. 그럼 법인세가 한 20% 정도 되니까 20억 세금.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왔지? 조합에서 왔네? 조합장이 냈네? 그럼 개인이 증여세 50억 원. 뭐 이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대리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이게 100% 개런티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 되겠다. 이게 빠른 시간에 재단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예를 들면 뭐 국보관리재단이 됐든 뭐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넘겨가지고 그 재단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걸 또 미술관에 하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단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즉 조합은 있더라도 재단을 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단이 실제적으로 그 문화 국보를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거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요까지 또 허들을 넘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허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화 이슈였어요. 현금화 이슈인데 이건 뭐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금을 클레이로 한다 해도 우리가 옥션에 참여할 때는 즉 낙찰을 받고 집행을 할 때는 결국은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옥션 같은 경우 저희가 증거금이 필요해서 최초에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7일 전에 이걸 현금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컨트랙트가 올라가고 모금이 시작될 건데 모금을 다 한 다음에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현금화를 바로 하자. 근데 중간중간에 현금하려고 이제 또 하다 보면 현금으로 했다가 만약에 유찰이 되면 다시 리펀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현금을 다시 클레이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환전이 한 번 더 생기죠. 그러면 수수료가 클레이에서 원화로 왔을 때 또 원화에서 클레이로 갈 때 이 수수료 두 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수료 부분을 까고 리펀드를 할 원래 이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합 규약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비용 부분이 제해진다라고 들어간 건데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는 워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옥션하우스하고 잘 얘기를 해서 클레이로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클레이로 원화 환전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자, 얘기를 하자, 뭐 이래 됐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낙찰 이후에 클레이로 환전하면 되는 구조로 돼가지고 그러면은 낙찰 때까지는 클레이를 우리가 그냥 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해서 아직까지 현금화 이슈가 안 생기는데 아마 낙찰 이후에는 현금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트라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 어려운 고민 사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클레이튼에서는 아직까지 다오와 관련된 컨트랙트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다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정우현 대표님이나 그리고 이두현 대표님이 이두희 대표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컨트랙트를 많이 개발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노시스 세이프의 저기 뭐야 그 멀티시그 월렛을 이쪽으로 포팅 하셔가지고 포크 하셔가지고 클레이튼으로 포팅해서 지금 그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멀티시그를 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투표 시스템도 포크에서 스냅샷이나 이런 거 이더리움의 스냅샷을 포크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정 대표님이 이 컨트랙트 안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온체인화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메타데이터,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온체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클레이튼에. 보통은 이런 데이터를 AWS나 IPFS로 바깥으로 빼거든요. 오프체인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온체인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체인 이슈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컨트랙트 자체도 퍼머넌트하게 업그레이더블이 아니고 퍼머넌트하게 해놔서 지금 디플로이된 컨트랙트가 이제 수정 불가능합니다. 리펀드랑 이런 게 다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컨트랙트로 개발을 해놨고 여기에서 딱 하나 NFT의 진을 바꾸는 피처를 바꾸는 것은 업그레이더블 한 컨트랙트로 해가지고 나중에 피처가 추가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신뢰를 되게 높은 형태로 가져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의 서버리스 구조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프론트엔드를 돌리는 GitHub 서버 빼고는 없어요. 서버가 다 보면은 카이카스 월렛에서 EN 노드 바로 붙어가지고 땡겨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서버리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쪽에 EN 클레이튼의 EN 쪽이 뭐 제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이 트래픽을 못 받아주면은 오류가 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앱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DAO가 어떤 그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 없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 컨트랙트와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DAO가 뭐 비록 하다가 뭐 그 충분한 자금이 못 모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찰이 되거나 이렇더라도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클레이튼에서 그 다오를 위한 여러 가지 컨트랙트와 툴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과정들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공개할 거거든요. 뭐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시도할 분들이 이러한 레슨 런들을 기반으로 좀 더 편안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행위다. 비록 나중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그래서 이게 아무쪼록 이제 이 국보다오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 레슨런들 교훈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많은 다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클레이튼 커뮤니티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NFT 커뮤니티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참여 동참 의사를 많이 밝혀주셨고 트위터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바이럴도 해주시고 실제로 NFT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거 통해 가지고 클레이튼 쪽 커뮤니티들이 좀 단결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재섭 대표님이 국보 다오에 대해 전개 과정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국보 다오 AM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전에 국보 다오에 대해서 질문을 디스코드 통해서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두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답변받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채널에 올려놓았으니까 한재선 대표님이나 정우현 대표님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1, 2, 3, 4번은 정우현 대표님이 답변을 주시고 5번에서 9번까지는 한재선 대표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질문 중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유찰 시 발행을 그러니까 유찰 시 발행 NFT를 폐기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해당 질문의 답변은 유찰 시 100% 환불받고 한재선 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100% 환불받고 그리고 NFT는 기념품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합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조합장은 급여를 받는지 그리고 조합에서 사용되는 클레이는 투명하게 커뮤니티에 공개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조합에 대한 금연은 일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사용되는 모든 클레임의 움직임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추적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덧붙일 답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영리를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든 다오가 어떻게 그 돈을 벌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보상을 어떻게 받아 이런 건 저희가 구조 설계해 놓은 적도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다오가 워킹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커뮤니티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투표로. 네, 그러면 새로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은 낙찰에 대한 질문인데요. 1번 첫 번째 질문은 낙찰이 된다면 이후 모든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투표 안건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세 번째는 투표를 비롯한 진행사항, 전체 과정은 외부에 얼마나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구성원들이 투표 안건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면 고래가 악의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정우현 대표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큰 화면에서 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낙찰이 된다면 이후 모든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기면 이제 더 장기적으로 이 다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상태 구상은 NFT를 이제 각자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 NFT당 1 보팅 구조로 해서 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은 이미 몇 가지 형태 유명한 게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스냅샷이에요. 그래서 그 IPFS를 이용해 가지고 오프체인에서 투표를 하는데 가스비를 안 들고 이들은 가스비가 워낙 비싸니까 투표하겠다고 스마트 컨트롤을 하면 뭐 가스 때문에 투표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오프체인 방식의 투표인데 물론 이제 자기 지갑으로 사이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그냥 검증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근데 역시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포크를 해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이 되면 아마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급하게 이제 또뭐 밤을 새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투표 시스템은 스냅샷을 포크한 클레이튼 전용 오프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1 NFT당 1 투표 권한을 가진 시스템이 될 것이다. 추후에 뭐 KI7 그 토큰이 나오지 않는다면 NFT가 계속 그 투표 거버넌스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표 안건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일단은 투표 안건 자체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주시는 안건들을 이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수집해서 그게 뭐 매일 막 매 시간 뭐 아무거나 막 투표를 하자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바쁜 사람들 시간도 낭비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뭐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들은 누가 제기를 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스냅샷 투표에 올릴 생각이고요. 처음에 이 투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너무 어뷰징이 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아직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드레이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안정이 되고 이제 뭐 직접 커뮤니티 멤버가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네, 그렇게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투표를 비롯한 진행 사항 전체 과정 외부에 얼마가 공개되느냐? 100% 공개됩니다. 안건부터 시작해서 그 안건에 대한 실제 투표율, 투표수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구성원들이 투표 안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고래가 악의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이거는 경험과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떤 원칙을 탁 세워놓고 완벽한 원칙을 세우면 모든 게 다 잘 작동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참여와 이 경험을 통해서 그걸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완벽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책을 다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래들의 어뷰징 가능성은 늘 이 코인 바닥이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고래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니까 보통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인데 여기는 뭐 주식회사 유사하게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긴 세지만 반대로 게임 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 고래의 이익 자체도 사실 전체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펙트가 올라가야지 가치가 올라가야지 이득을 보는 거지 자기가 혼자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마음 먹는다 해서 이득을 크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인센티브가 만약에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런 부분에 꼭 코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실제 커뮤니티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당연히 투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고려에 의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커뮤니티 파괴 행동이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그 사이너 지금 5명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사인에 의해서 마지막 비토권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뭐 고려의 장난질에 의해서 커뮤니티 전체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안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코인 양만 가지고 이길 수 없을 경우도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남은 질문은 낙찰이 안 되더라도 다오는 유지되며 차후 또 문화재를 위한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예, 해주세요. 5번부터 감사합니다. 쭉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그 데드라인을 그냥 정해놨어요, 목표가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옥션이기 때문에 경매이기 때문에 수요일 밤 12시까지 모인 자금이 50억 원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드롭하는 걸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은 50억 원이 안 되면 다 리펀드입니다. 원금을 다시 다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게 왜 50억 원이냐? 저희가 지금 2점을 낙찰받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한 점 정도라도 우리가 하자. 만약 50억 원 이상 모이면. 그래서 한 개라도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은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50억 원 밑으로 모이게 되면 그냥 끝. 그래서 다오 유지 안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번 국외에 있는 문화재 보호 활동. 만약에 자금이 잘 모이고 저희가 국보를 뭐 한 개라도 한 점이라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보 다오가 제대로 워킹을 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리더로 이제 임시 조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좀 더 확 커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아마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일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가져오는 작업들도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2개 위탁에 대한 부분인데 뭐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막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로는 간송미술관 쪽으로 다시 관리 위탁을 맡기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낙찰이 되면 그때부터 좀 더 시리어스하게 고민하고 그것도 아마 다오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이 다오로 판매된 클레이 수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맞습니다. 이게 있고요. 원래 분리해요. 저희가 모인 자금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금 기반으로 더 높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인 자금이 충분하면 이걸 2개를 각각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작전상 1개로 들어갈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부분은 맞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모금액이 예. 그래서 한 점 정도 만약에 둘 다 안 되면 한 점 정도는 하는데 사실 이 한 점도 저희 생각으로는 투표해서 하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가 투표까지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저희 지금 딱 7일 된 다오라고 할 수도 없죠. 7일 된 조직이고 앞으로 한 3일 정도 4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퀵하게 결정을 해서 가야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다 한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국보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수요일까지 많은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되게 힘차게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좀 한 점이라도 해서 국보다오가 이제 제대로 론칭이 되는 그런 걸 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도 한 말씀.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쭉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진짜 그 얘기를 하자면 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예, 하고 싶은 맨날 말들이 밤샘 하셨어요. 있는데, 저희랑 시간대가 안 맞으셔가지고 맨날 밤새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같이 만나서 5분이 얘기를 하는데 6분, 뭐 7분까지 더 됐지만, 네, 그렇게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뭐 그 어려운 난관들이 생기고 이걸 또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참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흐름이 싹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이 다오 물론 국보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시작한 만큼 좀 더 참여를 하셔서 한 점이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정상 여기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NFT 레볼루션의 저자 성소라 교수님의 NFT와 탈중앙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소라님. 네, 안녕하세요.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린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슬라이드를 쉐어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뭐 NFT와 탈중앙성이라는 좀 제너럴한 기본적인 그런 주제 토픽을 맡게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뭐 NFT가 뭔지도 너무 잘 아시고 그게 뭐 탈중앙화라는 철학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리어스한 디스커션 중에 재밌게 브레이크 타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FT와 탈중앙성, NFT 열풍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폭발적인 이런 관심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죠. 뭐 사실 크립토 타임이라는 건 또 정말 타임하고 다르기 때문에 1년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받은 지 1년이란 시간이 또 아주 짧은 건 아닌데 정말 작년 초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사회 현상이 되었고 그래서 또 약간 애칭으로 NFT는 크립토 21학번이다. Class of 2021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NFT 기술 자체는 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죠. 뭐 엄밀히 말하면 뭐 2011년, 12년까지도 그때는 물론 NFT라는 단어 자체는 없었지만 그 기술력은 존재를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기반의 그 NFT 시초인 뭐 크립토 키티, 뭐 펑크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의 뭐 또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굳이 이더리움이 아니었고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 존재했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죠. 뭐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이 레어페페 트레이딩 카드인데요. 너무 그 유머러스함에 제가 이제 보기에 되게 항상 즐겁게 보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인데 2016년 가을에 이 네오페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 프로토콜로 이제 발행이 되었었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뭐 인기 만화의 캐릭터 이 프로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저도 처음에 이걸 그때 뭐 논문을 쓰고 있다가 제가 그때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논문을 쓰다가 어느 날 이 프로젝트가 런칭했다는 소식을 딱 보고 너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틈없이 이성적이고 또 인간의 감수성이라고는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블록체인 세상에 이런 B급 감성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유머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도 신선했고 또 이 레어페페 프로젝트 그리고 이 후속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들의 군중이 모여들어서 어떠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블록체인 상에 토큰화가 되어서 존재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때를 떠오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 1대1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런 뭐 명목화폐 있죠.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참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수많은 자산들이 토큰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뭐 정말 창조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상당 부분 지금 이제 NFT라는 이름으로 NFT 뭐 시장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또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NFT에 있어서 커뮤니티는 참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NFT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와는 달리 이제 NFT는 그 대규모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처음부터 있지 않아도 그 소규모의 그 열성 팬들의 커뮤니티의 지지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또 지속적으로 그 가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굉장히 그 창발성을 전제로 하는 메타버스, 이제 우리가 요즘 뭐랄까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오픈 메타버스 형태의 근간으로 이제 NF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문화적인 경계선을 이루고 있죠. 뭐 그만큼 뭐 트위터나 디스코드 상에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어 있고, 뭐 이번 다오만 하더라도 이제 또 정말 많은 그 커뮤니티 여러분들께서 그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지금 그 힘을 실어주고 계시죠. 뭐 좀 더 뭐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2021년은 이제 뭐 NFT가 그리고 토큰들이 뭐 크립토 경제뿐만 아니라 그 주류 경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해인데요. 뭐 다 아시죠? 뭐 작년에 올해의 단어로 NFT가 선정이 됐을 정도로 정말 그 사용량이 뭐 11,000%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총 거래액을 봐도 그 뭐랄까요? 그 정말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시장의 확대 수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NFT가 이렇게 급속도로 그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NFT를 그 튤립 파동이죠. 그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파동에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NFT 시장에는 뭐 투기성 거품이 껴 있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 다오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티를 전제로 하는 다오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실제로 NFT 시장에 거품이 껴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 뭐 고래들, 여러분 지금 많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고래들이 뭐 시세를 형성한다든지, 들어와서 어떤 판을 짠다든지, 결국 그러면 블록체인과 NFT가 약속하는 철학적, 그런 철중앙화의 철학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BAYC, 크립토펑크들, 다 요즘 정말 성황리에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땅들도 그렇죠. 디지털 부동산이 다 이제 NFT 조각으로 거래가 되면서 정말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챌린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무래도 이제 NFT 시장이라는 게 급초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기준의 그런 가치 산정의 기준이 좀 모호해야 할까요?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산 NFT를 좀 더 비싼 금액에 팔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정말 매크로하게 봤을 때 사회 그 마켓 시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1년, 뭐 1년 이내에 지금 현존하는 NFT 프로젝트의 99% 이상이 그 가치를 뭐 잃게 될 거다. 그런 좀 뭐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관론적인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일단 이제 NFT라는 게 정말 과거의 그런 거품 그리고 거품의 시장과 다른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NFT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기술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NFT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지금도 다오에 어떻게 보면 매개체로 우리가 다오를 NFT를 쓰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데 NFT는 단순히 기술일 뿐이고 이것이 나타내는 자산에 따라서 그 NFT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FT는 투기다라는 것도 맞는 시장도 있지만 NFT가 나타내는 것이 뭐 효용, 일상의 효용을 나타내는 뭐 모바일 티켓이나 우리의 신분, 뭐 바이오 헬스 기록, 뭐 자동차 거래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NFT가 뭐 기술계에 있어서는 카멜레온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무엇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지고 그 시장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NFT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이 무궁무진하죠. 뭐 개념적인 자산도 있죠. 뭐 투표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접근 권한, 뭐 명성 이런 것들
뭐 정말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실물 자산들도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NFT가 굉장히 다양한 될 수 있죠. 정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NFT를 통해서 정말 증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상에서 이제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 부분도 NFT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제 NFT가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초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의 합의만 있었을 때 아니면 가치의 그런 뭐랄까 쉐어링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NFT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커뮤니티가 점차적으로 그 가치의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군중으로 편입이 되고 이제 그 군중의 모임을 통해서 시장의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떠한 기술이 있을 때나 뭐 새로운 게 있을 때 먼저 군중이 있고 군중이 이제 커뮤니티로 분화가 되면서 그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NFT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점차적으로 군중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의 기반이 되는 그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발성을 또 이제 확장성을 전제로 하는 오픈 메타버스에 있어서 NFT 역할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NFT가 커뮤니티에서 군중으로라는 그런 초기 시장의 다이나믹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앙화적인 요소들이 상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Q&A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그런 NFT, 블록체인인데 NFT의 존재 자체를 뭐 무효화하는 위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우리 말씀 아까 나눈 대로 뭐 크립토 펑크와 같은 그런 최고가 NFT 컬렉터블의 다수가 지금 고래들의 소유에 있다 보니 시세를 그들이 좀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코드에 존재하는 뭐 수많은 NFT 프로젝트들도 보면 이제 창립자가 있고 얼리 멤버가 있죠. 이제 얼리 멤버가 뭐 좀 더 수익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는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선별형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이 결국 아티스트 누가 NFT를 올릴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그 리더십 조직이 있다면 그거는 뭐 예전에 웹2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NFT를 통한 그런 이제 뭐 소유권 거래를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된 커뮤니티들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 함께 유기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분산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쉐어링이 끝났나요? 잠깐만요. 이게 강제로 끝나가지고 다시 가야겠습니다. 또 놀란 가슴이었네요. 네, 혹시라도 해킹인가 하고. 네, 그래서 탈중앙화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분산화랑 탈중앙화는 다른 개념이다. 한마디로 이제 분산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뭐 커뮤니티 멤버들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사회적인 힘이든 뭐 정치적인 힘이든 이제 뭐 투표권에 있어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힘이든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뭐 사실 커뮤니티라는 것의 그 개념상 정말 사람이 모여 있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힘의 분포, 뭐 distribution of power라고 할 수 있는데 힘의 분포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좀 덜 적은 힘을 가진 자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라는 존재론적 그런 의미 자체로 봤을 때 분산화가 이런 힘의 분포에 있어서 탈중앙화 자체를 약속하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탈중앙화라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뭐 부의 평등이라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결국 이제 웹3가 표방하는 철학은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중앙 집중화된 그런 개체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선택의 권리를 되찾고 중개인 없는 그런 P2P 모델을 구현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인터넷에 의도를 했던 그런 개인의 자유를 되찾자는 사회적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다오의 형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가 약속하는 것이 부의 평등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양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걸 또 약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약속하는 시대가 아닌데
그 의미에서 정말 커뮤니티가 베이스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초이스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오라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그리고 토큰 경제에 있어서 중추신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끝내자면 정말 이번 다오 이제 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 국보 다오도 그의 일환이고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시도적인 지금 단계이고 아까 대표님들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최대한 중앙화적인 요소를 좀 빼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갖게 되는 그런 뭐랄까 이상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기술적이 됐던 사회적이 됐던 그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게 될 텐데요.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컨스티튜션 다오도 있었고 미국의 뭐 다오라는 존재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가 지금 뭐 정말 하루를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 다오 이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런 지향점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굉장히 네, 네 아마 잊지 못할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아토닉스 랩의 배경일 님께서 리도 프로젝트 리브랜딩과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일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 놀라서 발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예, 아이고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저는 아토닉스 랩의 배경일입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한재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 시작이 런칭이 되고, 한 3, 4일 동안 저희가 이런 컨트랙을 만들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각 개인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만든 코드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도 프로젝트는 아까 톡방에 보니까 국보다오랑 어떤 관계냐. 사실 리도 프로젝트는 국보다오의 개발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고요. 저희 지금 뭐 아토믹스 랩 직원들도 있지만 또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짧은 기간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도 프로젝트는 지금 오피시에 가보시면은 저희 NFT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NFT가 약 10,000개 좀 안 되게 지금 나와 있고 민팅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행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테크니컬한 얘기도 좀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이 리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참여하면서 각 개인들이 또 팀이 참여를 하면서 느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 리도 프로젝트 이 특징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창안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다 과거에 저희도 레퍼런스가 있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구경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어떤 NFT를 발행을 해서 판다거나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낀 첫 번째 특징은 사용자나 그 외부의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다. 투자를 받지 않고 민팅을 한다라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최대한 온체인에 데이터를 둔다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셀프 마이닝, 스테이킹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진화 과정에서 다오,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간다. 4가지 특징이 있고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고 되게 힘들지만 사실은 NFT를 요즘 들으셨겠지만 민팅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돈이 모이고 또 그걸로 개발비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프로젝트이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트랙이 런칭이 된 거는 디플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디플로이 된 거는 작년 10월 9일이고요. 작년 10월 9일 날 디플로이가 됐고, 지금 이 디플로이 된 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요번 국보다우보다는 좀 이쁘진 않은데, 지금 한 3일 정도의 민팅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0에서 900명, 제 기억에는 한 87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홀더들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홀더가 사실은 800명 이상 이렇게 생긴다는 게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한 라운드에 456장의 카드를 민팅을 하는 걸 한 라운드를 하고, 한 라운드가 끝나면 456장이 민팅이 되면 그냥 6시간 브레이크를 하고 또 다음 라운드 하고, 이거를 20라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시간만 합쳐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한 3일 동안의 세레머니였던 거죠. 이거 지켜보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라운드는 뭐 10분, 15분에 탁 끝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라운드는 뭐 한 반나절 가기도 하고, 참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저 민팅을 할 때 이제 저희 뭐 이 프로젝트 팀이 뭐 전혀 돈을 받지 않았고, 다만 유저들이 가스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이제 민팅을 받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100% 이제 아까도 한재선 대표님도 얘기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온체인화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유명한 그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인가요? 그 이미지 제가 샘플 가져왔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온체인에는 스마트 컨트랙이 있고, 그거의 오너가 누구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오픈시나 이런 데서 보는 이미지는 구조가, 그 실제 토큰 URI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호출하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또 이미지를 또 가리켜요. 그래서 그 결국에 그 메타데이터와 이미지를 가져와서 오픈시에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메타데이터와 이미지가 IPFS 혹은 중화화된 DB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화화된 DB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뭐 얼마 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미지를 누가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IPFS는 그래도 탄중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더리움이나 뭐 클레이튼 같은 온체인에 있는 것과는 좀 수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지금 한 뭐 750억, 800억의 거래가 됐다는 이 비플의 이 그림도 밑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면 이미지 URL이 있죠. 저 URL을 그 카피해가지고 그냥 브라우저에 치시고 들어가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져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냥 IPFS에 그냥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NFT의 구조였고요. 자, 이때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화화된 DB에 있으면 이미지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사실 저 데이터를 누가 카피해가지고 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그 컨트랙을 이렇게 컴포즈 한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컨트랙이 이미 있는데 또 다른 컨트랙을 붙여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또 새로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컨트랙을 온체인에 내가 올려도 기존의 온체인에 있는 컨트랙에 있는 데이터는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IPFS나 중화화된 DB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랙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메타데이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실제 컴포즈에서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블록체인의 이 어떤 그 컨트랙 확장성 측면에서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이고, 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메커니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리도의 NFT 구조인데요. 그 오른쪽 아래 보면 루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루트 프로젝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프로젝트가 그 컨트랙 안에 모든 정보가 있고, 외부의 IPFS나 중화된 DB의 정보가 있지 않고요. 실제 루트 프로젝트의 NFT가 오른쪽 하단에 보면 검정색 박스에 이렇게 글만 좀 있잖아요.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 NFT예요. 비주얼한 요소가 없어요. 근데 실제 플로우 프라이스를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가지는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리도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저 NFT를 보면은 이 NFT가 지금 구성이 지금 좀 그림이 작긴 한데 3개의 한글 자음과 그 다음에 8개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8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컨트랙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향후에 확장해서 저 지인을 가지고 새로운 뭐 어떤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컨소넌트 글자를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저런 것들이 전부 컨트랙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좀 얘기 나왔던 게 그 NFT가 있는데 이것과 또 펀저블 토큰 우리가 보통 ERC20이라고 하는 펀저블 토큰과의 어떤 상승작용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NFT를 이제 공짜로 얻었는데 이제 가스비는 냈지만 공짜로 얻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펀저블 토큰은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건 또 살 것인가? 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쓰는 기법이 뭐냐면 스테이킹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마이닝. 내가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트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킹 컨트랙이 있고 거기에 제가 카드를 맡기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ERC20 토큰이 나오는 거죠. 그 토큰을 가지고 뭐 게임을 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 컨텐츠를 산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내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 지금 현재 현황인데 뭐 제가 뭐 개인 정보 때문에 좀 가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며칠 안 했거든요. 며칠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리워드가 쌓이고 요게 이제 펀저블 토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2주 정착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NFT를 처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한 달 정도 후가 되면은 또 일정량의 또 토큰이 또 추가로 되는 이런 또 재밌는 로직들이 스테이킹 컨트랙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클레임을 하면 제가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셀프 마이닝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또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NFT, 보통 우리가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하면 그걸로 스테이킹을 해서 뭐 이자를 받고 이런 컨셉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테이킹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킹 비율이 88.8%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NFT를 여기다 맡기고 거기서 토큰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길게 본다는 거죠. 그냥 사서 그냥 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길게 보는 사람 홀더들이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800명 이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또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이 됐어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현금을 제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현금을 맡겼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현금을 찾을 권한은 있지만 현금은 은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뭐 신용카드가 없는 사이라고 할 때 어디 편의점에 가서 뭐 이렇게 음료수를 사 먹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스테이킹 볼트에다가 맡기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카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오너십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차트에 있는 것처럼 이 한 주소가 88.8%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컨트랙에는. 하지만 오너들이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은행의 볼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 볼트에 88.8%가 잠기면 카드를 그냥 일종의 그런 거죠. 돈을 내가 은행에 맡겼는데 그 돈이 은행에 다 잠겨버리면 이게 돈이 돌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NFT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돌지를 않기 때문에 이 NFT가 또 주는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인 특성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 볼트에 잠겨 있는 것들을 다른 게임 체인으로 원웨이로 미러링 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NFT를 비싼 가스비를 내고 매틱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넘기고 거기서 게임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된 상태에 있는 카드들을 다시 게임 체인으로 미러링을 해서 거기서 게임을 하고 또 가지고 뭔가 재밌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드리븐 이볼루션이라는 거 이제 다오 얘기인데요. 다오 얘기는 아까 뭐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 뭐 물론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심지어 이분들끼리 뭐 거래까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에 좀 이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지갑 쓰는데 미숙한 분들은 서로 막 도와줘요. 지갑 이거 어떻게 세팅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은 굉장히 좀 친목단체 같은 굉장히 끈끈한 사람들이 300명 이상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 다 이제 리도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일 왼쪽이 아까 나왔던 스냅샷이라는 건데 지금 이 리도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다오 설정하는 그 안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월드 아까 그 폴리곤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덴티티 오늘 말씀드린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국보 다오에 우리가 참여하자 프로젝트 팀으로서 참여하자 커뮤니티로서 참여하자라는 안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리도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오징어 카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키드 카드 게임 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드라마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존속되는 게 사실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이 드라마라는 게 좀 더 길게 보면 어떠냐.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자음 3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한글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내재된 어떤 향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도가 이제 그 우리 세종대왕의 아명이잖아요. 그래서 리도 프로젝트로 아이덴티티를 바꾸자라는 어떤 투표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해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뭐 지금 아직 이게 공개된 것도 아니고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이미지하고 지금 모컵 형태가 나와 있고 내부 코드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미리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와 이런 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리도 그 홈페이지에 있는 로드맵이에요. 근데 로드맵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는데 어떤 것들은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개발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다를 이렇게 딱 찍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리도 프로젝트의 위치가 어디냐 이쯤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그 커뮤니티와 이코시스템 에라다 아직 메타버스 에라로 가기 전에 지금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뭐 민팅을 해서 프로젝트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왜들 저를 비롯해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이 중에 이제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는 건 뭐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찍어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컴포저빌리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왼쪽에 있는 카드가 저게 보면 저 색깔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저게 저기 그 오징어 게임 에 보면 달고나색 있잖아요. 달고나색에 그다음에 저게 그 SVG 가지고 이렇게 그 나름 잘 균형 있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화려한 어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이쁘진 않죠. 이쁘진 않아서 이걸로 저기 있는 그 콘소넌트 자음들하고 진 8자리를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저기 있는 것들이 다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 숫자를 가지고 게임 카드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모핑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인데 지금 외부에 있는 IPFS나 아니면 중화된 DB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기존의 다른 NFT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007이랑 카드가 있으면 007의 배경을 넣고 글자색도 바꾸고 뭐 시옷 이응 디귿이면 사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오드리 헵번 이런 사진을 넣어서 이런 좀 이렇게 좀 이제 지금은 배경 이미지 좀 바꿨지만 저기는 숫자들을 또 조작을 해서 또 새로운 굉장히 또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포즈 할 수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브릿지인데요. 브릿지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 사실은 브릿지를 잘못 쓰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서 매틱으로, 매틱에서 이더리움으로 기존의 매틱 팀에서 만든 그 이제 컨트랙들이 있어요. 그 컨트랙과 그 컨트랙에 대해서 밸리데이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랙과 밸리데이터를 리유즈하면서 우리 리도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브릿지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게 제대로 워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의 이제 리도 프로젝트만을 위한 새로운 뭔가 조금 더 기존의 그 매틱이 제공하는 브릿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 우리가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기능성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기본 기능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기다리고 계신데, 사실은 게임 개발사가 이게 또 커뮤니티에 참석하셔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최근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의 NFT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완판을 했는데,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블록체인을 잘 몰라요.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게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게임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레퍼런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뭐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서 뭐 이미지나 게임성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좀 있지만, 이런 간단한 스낵 게임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버튼을 누르면 하나 빼기 해서 뭐 이기면 이런 포인트들이 쌓여서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레퍼런스 게임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저희라는 거는 뭐 물론 아톰닉스 랩 자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커뮤니티의 일환으로서 커뮤니티 안에 있는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끝나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속도감을 좀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보 다오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여기서 했던 수많은 것들의 코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3일 안에 이 런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도 프로젝트 리브랜딩과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다음은 아톰릭스랩의 김상민님께서 독자 NFT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상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민이라고 저희 아톰믹스 랩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까 성소라 교수님 하신 성소라 교수님이 좀 인문 사회적이나 그 NFT 아니면 탈중화의 좀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면으로 지금 NFT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탈중앙화는 그 모든 데이터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있는 거를 그 이상적인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서버가 없이 이번에 국보 다오처럼 그 서버 없이 그 완벽하게 피어-투-피어 시스템으로 가는 게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그 탈중앙화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탈중앙화로 가는데 현재 그 블록체인 상의 그 데이터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카이브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10테라바이트
그것도 10TB도 지금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SSD 카드로 10TB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이게 노드를 보유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GB를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한 10만 불, 한국 돈으로는 1억이 넘는 돈이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탈중앙화 한다는 게 완벽한 탈중앙화는 좀 힘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탈중앙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문제점, 그 탈중앙화 스토리지 측면에서 그 탈중앙화 하려는 노력이 IPFS 같은 그런 게 있지만은 IPFS에다가 데이터를 파일 갖다 쓰고 나면은 그 설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파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굉장히 좀 문제점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핀 서비스가 나와 있지만은 그 핀 서비스 자체가 중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컴퓨테이션 차원에서 탈중앙화 하려는 골루미아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지금 인덱싱 서비스 같은 거, 드그래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비 완전히 탈중화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다 웹3로 지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웹2하고 웹3 그 하이브리드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오픈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많이 중앙화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NFT 마켓을 만들고 있는데 NFT 마켓 그 완벽하게 이제 웹3 가지고 NFT 마켓을 만든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웹2하고 웹3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서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위해서 뭐 일렉트릭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로딩 하는데 그 원 파일 갖다가 로딩 하려면 사이즈가 커서 느리니까 그 이미지를 갖다가 압축해서 그 AWS 아마존 AWS에 보내놓고 그 나중에 저기 그 UI 쪽에서 부르면은 빨리 그 호출 해주기 위해서 UI 쪽에 그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런 건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아주 그 익숙한 웹2에 해당하는 기술들이고요. 그럼 웹3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블록체인 부분하고 지금 인덱싱하는 더 그래프 이쪽은 죄송한데 이제 지금 슬라이드가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 여기는 왜 화면에 뜨죠? 다른 분들도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다.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져갈게요. 그 지금 이제 탈중앙화 된 부분은 지금 여기 블록체인으로 보이는 이더리움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인덱싱하는 이 그래프 부분이 탈중앙화된 웹3라고 보면은 그리고 또 IPFS 파일을 저장한 IPFS 이 부분이 웹3라고 보면은 이게 설치를 위한 설치를 좀 빠르게 하기 돕기 위해서 일렉트릭 설치나 아니면 저기 그 중앙 서버 그다음에 저기 아마존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압축된 이미지를 보내서 로딩을 빨리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웹2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 그 컴퓨터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그 thin client냐, 뭐 thick client냐. 그러니까 지금 서버 쪽에다가 컴퓨테이션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 클라이언트 그 말단에다가 그 컴퓨테이션을 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개인들 데스크탑이 굉장히 그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은 저기 서버 쪽에서 대부분 처리해서 말단은 그냥 덤이라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이 탈중앙화도 탈중앙화다 아니다. 탈중앙화가 어떻게 보면 홀리고 탈중앙화가 안 되면은 이건 악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탈중앙화 저게 중앙화된 그 모든 조직이나 그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그 몇몇 안 되는 이제 그 중앙화된 그 개체들이 많은 것을 갖다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또 탈중앙화 되면은 또 다시 또 중앙화 쪽으로 또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초기에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완벽한 탈중앙화였거든요. 이메일은 대부분 다 이제 개인들이 자기 이제 서버를 가지고 그 SMTP 그 프로토콜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완벽한 탈중앙화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걸 그 완벽한 탈중앙화에서 또 느끼는 불편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메일 같은 게 생기고 야후 메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중앙화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그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편의를 제공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이메일 시스템이 사실은 완전히 거의 중앙화돼 버렸죠. 그러다 보면 또 좀 있으면 저게 중앙화되는 이제 폐해가 나타나고 그러면 또 탈중앙화에 대해서 또 이제 화두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이 중앙화된 서비스하고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어느 선에서는 서로 이제 그 경계선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도 결국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그 데모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데모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그 포트리스 NFT 마켓플레이스 그냥 개념적인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NFT 지금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게 지금 크레디슨 그 라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크립토 쪽의 인플루언스가 리서치한 건데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그 옛날 그 인터넷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하고 그 크립토가 그 비슷한 지금 성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선이 이 CN 이게 CN 칼라 이 선이 연두색 칼라 이 선이 인터넷 성장 곡선을 보이면은 파란 선이 지금 크립토 성장 곡선을 보이겠거든요. Y축은 로그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로그 스케일이 아니면 익스포넨셜 그로스겠죠.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리서치로 보면 지금 저희는 1998년 인터넷으로 따지면 1998년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로는 한 2027년 정도 되면은 세계 인구의 한 10억 정도가 이 크립토 블록체인을 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1998년에는 64K 모뎀에서 이제 브로드밴드로 인터넷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인터넷이 빨라졌다. 그 속도가 1메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하던 시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 1메가는 사실 속도도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웹2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웹3 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그래프 금방 보여준 그래프로 보면은 1998년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바뀌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보게 될 미래는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미래를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서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그 미래가 조금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리도 프로젝트 AMA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AMA는 리도 프로젝트 디스코드에서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 이더리움 미더를 마치며 중간 과정에서 해킹이 일어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보 다오가 잘 된 거라는 액땜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보 다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멘트를 정우 의원님께 넘기면서 오늘은 미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문제가 있었던 점에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빠른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이런 모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국보 다오 지금 계속 미팅이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리도 프로젝트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좋은 이제 로드맵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전부 같이 나눠서 일을 모두 주체가 돼서 서로 도와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만남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